안녕하세요. 저는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엄마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저도 엄마를 본받아 아이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랑이 잘못된 경우도 있죠.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입니다. 저는 한 모임에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진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자주 함께 동네로 가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감정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 1년 후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묵직하고 든든한 성격이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아빠가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이런저런 치료들을 계속 받으셨지만 결국 전이가 되면서 상황이 나빠지셨고 아빠와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 엄마와 저는 오랫동안 큰 슬픔을 느꼈었죠. 혼자가 되신 엄마와 평생 함께 있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지만 엄마는 오히려 제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다면 아빠처럼 든든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바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홀로 있는 엄마가 걱정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며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여기 나랑 결혼할 상진 씨야. 상진 씨 인사해. 우리 엄마.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우리 운주랑 만나고 있다고? 아시다시피 우리 집 아빠가 돌아가셔서 나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네, 은주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있었으면 예비 사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은주 잘 부탁해요. 엄마, 아빠도 계셨으면 상진 씨 듬직해 하셨을 거야. 상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그런 거 같네. 나는 은주만 좋다고 하면 다 좋아. 그러니까 두 사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정에서의 허락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가고자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약속도 피하시고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사반대를 하셨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자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시모와의 연을 끊을 정도까지 결혼을 강행했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시어머니께선 나중에는 결국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과의 연을 끊겠다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후에는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크게 간섭하시진 않으셨죠. 종종 막말을 하시긴 했지만 그때마다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부터 시모는 제가 남편의 월급으로 사치를 할까 싶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셨어요. 예, 은유 엄마야. 너 못 보던 옷이다. 새로 샀니? 네? 아, 이거 은우 아빠가 저번에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사줬어요. 아니, 옷이 네가 뭐가 필요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입으면 되지. 이건 얼마니? 얘는 상진이가 사준다고 해도 거절해야지. 그걸 다 받고 있니? 어머니, 이거 얼마 안 하고 거기다가 저도 잘 입고 다녀야죠. 요즘은 후줄근하게 다니면
남편이 돈도 안 주나 욕해요, 사람들이. 아유, 말이나 못하면. 얘, 가지고 있는 옷만 잘 관리해도 후줄근하게 안 보인다. 네가 살림을 대충 하니까 옷이 허름해지는 거지. 시모는 옷이라도 하나 바뀌면 옷을 또 샀다며 요란법석이셨어요. 특히 밖에 나가서 일도 하는 것도 아닌데 새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셨죠. 저에게 쓰는 돈은 매우 아까워하셨지만 시댁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우셨어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도 하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시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발견하셨는데 거의 초반에 발견이 되어서 조직만 떼어내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댁에서는 당연히 제가 할 거라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아빠 내일 모레 병원 입원하는 거 알지? 시간 맞춰서 와라. 올 때 반찬도 몇 가지 해서 들고 오고. 병원 밥이 입맛에 안 맞으시다고 하니까 치료 받는 동안에는 직접 반찬하고 밥해서 와야 되겠다. 네? 제가 간병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 병간호를 해요?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예, 늙은 내가 어떻게 병간호를 하니? 너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건강한 네가 해야지. 거기다가 네 아빠 암 걸렸을 때 네가 간병해 봤을 거 아니야. 경험도 있으니까 잘하겠지. 아니, 저는 은우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형님도 계시는데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간병인을 쓰시던지. 간병인? 너는 돈도 안 벌면서 간병인을 고용하자는 거냐?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시아버지 간병 네가 해. 그네는 허약해서 못해. 아주버님과 형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시모는 형님은 어려워하셨어요. 아마 결혼을 할 때 형님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울이는 결혼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명절이나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형님을 보지 못했었는데 늘 이런 시댁 일에는 저만 참석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엄마, 아버지가 아프신데 이거저거 따질 때야? 그러다가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시면 어쩌려고. 어쨌든 지금 쉬고 있는 건 당신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에는 좀 넘어가 줘. 아니, 왜 어쩔 수가 없어. 아주버님네랑 비용을 나눠서 간병인 고용을 하든지 하면 되지 않아? 거기다가 나만 간병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 돈은 어디 한두 푼이야? 당신이 쉬고 있으니 당신이 그냥 간병하러 가면 되지. 보행도 다 가능하시고 그냥 옆에서 밥만 잘 챙겨주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힘든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신도 휴가 내서 같이 해. 그럼 되잖아. 내가 어떻게 휴가를 내서 간병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번에는 나도 당신이 간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었던 남편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불만에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호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간호를 하게 되었답니다. 간병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은 모두 남편이 지불했어요. 평소 돈에 대해서 예민하셨던 어머님은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제하는데도 별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난 후에는 시댁 식구들은 더욱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앞으로 제가 시부를 모시길 원하면서
합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은유 엄마야, 우리 너네 집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아빠도 아프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모셔야지 어쩌겠니? 언제 이사 가면 좋을지 알아보거라. 아니, 합가라니요? 갑자기요? 어머님, 저는 합가 못해요. 아버님 편찮으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방도 없고 집도 좁은데 저희 세 식구랑 어머님 아버님까지 다섯이서 방 2개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너네 식구 방 하나 쓰고 나머지 방은 우리가 쓰면 되지 뭐가 문제냐. 우리 집 정리하면 나오는 돈으로 아니면 이사를 가자꾸나. 어머님,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어머님 댁 처분한다고 해도 집 못 구해요. 거기다가 저희 이사 갈 생각도 없고요. 아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니 뭐라니. 합가를 해보지도 않고 왜 계속 안 된다고만 해. 일단 해보고 불편하면 나가면 되지. 아니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아주버님 댁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거기는 방도 4개니까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니? 그네 불편하게. 그냥 너네 집으로 들어가 살란다. 상진이도 그게 낫겠다고 하니 그렇게 알거라. 알고 봤더니 시모는 이미 남편에게 합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남편 또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결정한 것이 너무나 황당했지만 합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아버님의 상태는 점점 더 괜찮아졌고 치료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몸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다 챙겨 드셨기 때문이었죠. 합가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그렇게 일해서 얼마나 버니?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니? 너 직장 다닌다며 옷이며 화장품이며 잔뜩 살 텐데 아까운 줄은 모르고. 어머님,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요. 거기다가 직장 다니니까 아이도 좋아하고요. 너 직장 다닌다고 해서 상진이 안 챙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집안일도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돈 몇 푼 번다고 남편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나눠서 할 건 나눠서 해야죠. 아니 이것 봐라. 너 우리 애 부려먹으려고 취업한 거니? 난 절대 그 꼴 못 본다. 상진이 부려먹을 거면 당장 일도 그만둬. 시모는 제가 일을 하면서 몇 푼이나 버냐며 비아냥거리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남편을 집안일로 부려먹을까 노심초사하셨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점점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만 데리고 둘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 친정 엄마였어요. 친정 엄마와 아빠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고 부부셨답니다. 아빠의 은퇴가 거의 다가오는 시점에 갑작스레 암이 발병되었고 전이가 되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많은 아픔 속에서 딸만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거기다가 건강도 나빠지셔서 혹시라도 내가 이혼을 하는 날에는 엄마가 충격을 받으실 수 있겠다 싶어 꿋꿋이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의 바람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았는데 몸 곳곳에 이미 전이가 되어 손쓸 방도가 없을 정도라고 하셨어요.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택으로 일을 돌리고 엄마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택이지만 월급은 그대로 받았으므로 수입의 변동은 없었지만 어쩐지 남편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어머님한테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어차피 병원에만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는 손 쓸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아버님 아플 때 기억 안 나? 그때도 나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병간호 했잖아. 그때랑 마찬가지인데 뭐가 불만이야? 거기다가 월급도 그대로 들어오고 당신 저녁밥 차려주고 집안일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떤 게 불만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아무리 병원비를 장모님 돈으로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은 안 써? 나 참, 당신 돈으로 기름 한 방울도 안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이상하게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내거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돈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병원 비용은 엄마가 다 지불을 하고 계시고 간병인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이 쓸 부분은 없었죠. 다만 얼마 사시지 못하니 그동안만이라도 엄마 곁에서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댁에서도 주기적으로 전화가 와서 저의 행동을 나무라셨죠. 은우 엄마야, 너 오늘도 엄마 병원에 가니? 너 자꾸 그렇게 병원에 가면 가서 균들 다 옮아오는 거야. 그건 알고 있어? 우리 상진이 몸도 안 좋은데 네가 자꾸 병원 들락날락 하면서 균이라도 옮겨오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무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그렇지. 사돈도 너무 하시네. 어머님, 그 말은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희 엄마 이제 1년도 안 남으셨어요. 아버님 간병하면서도 저 매일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는 은우도 어렸을 때인데 그건 걱정되지 않으셨나 봐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지. 너 혹시 엄마 병원비도 네가 내니? 아니요. 병원비는 엄마가 다 내고 계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도 염치는 있으시네. 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예,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해? 솔직히 병원비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 다 내면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걱정돼서 한 말이다. 시모는 제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저는 그쪽에 감정을 쏟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엄마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고 싶었답니다. 결국 치료를 받기 어렵다 판단이 되었을 즈음 엄마는 퇴원하셨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도 엄마 집으로 찾아가 낮에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점점 상황이 나빠지면서 엄마는 겨우 죽만 몇 스푼 드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나마 잘 드시는 것이 전복죽이라 매번 사다 드렸는데 그날따라 집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남편 카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2만 원짜리 전복죽을 결제했답니다. 근데 결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당장 집으로 와. 네? 어머님, 저 지금 못 가요. 그냥 전화로 말씀하세요. 이게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시모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쳤고 저는 영문을 모르는 채 우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시모는 얼굴이 붉어져 씩씩대며 저를 보고 계셨고 그 옆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싶어 말을 해보니 바로 남편의 카드로 죽을 샀던 것이 문제였어요. 야, 너 우리 아들 돈으로 너네 엄마 먹을 거 사고 있니? 아니 우리 아들 키우는데 뭘 해줬다고? 너네 엄마가 그 카드를 써? 네? 어머님, 고작 2만 원 쓴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고작 2만 원? 너는 2만 원이 고작이니? 이것 봐. 얘 전부터 사치하는 거 같더니만 아주 난리구나. 너 평간호 하면서 절대로 돈 안 쓴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다니니? 내가 상진이한테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한 거야? 아니 내가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엄마가 겨우 먹는 전복죽 하나 산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 당신이 전에 이야기했잖아. 어머니 간병하면서 쓰는 돈 하나도 없을 거라고. 내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면서 이건 뭔데? 뭐? 아, 참나. 남도 이렇게는 안 해. 예, 네가 번 돈도 아닌데 당연하게 쓰는 건 말이 되고? 됐고, 당장 너네 엄마한테 가서 돈 모두 받아와. 이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냉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모도 시모지만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야 하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동안 돈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고작 2만 원으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보, 그래. 내가 당신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도 잘해줬는데 겨우 2만 원짜리 죽도 못 사드리는 거야? 당신 고작 2만 원이라고 했어? 이게 2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도대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산 거야? 장모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런 걸로 재고 따져야 되겠어? 나는 시아버님 병간호도 다 했잖아. 그때는 당신이 병원 비용도 모두 지불한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당신한테 왜 그렇게 쓰냐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어? 난 내 아빠고 장모님은 내 엄마가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건데? 남편의 말에 저는 정이 떨어졌어요. 그간 살았던 세월 동안에도 남편은 시댁이라면 아끼지 않았지만 친정에는 그 흔한 과일도 한번 사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2만 원짜리 죽 산 걸 이렇게나 아까워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는 더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제가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시모는 동네방네 친정아빠가 암으로 죽었다고 해서 받아주기 싫었는데 친정엄마도 암에 걸렸다며 지금이라도 내쫓길 잘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아이 양육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셨죠. 저는 이런 시모의 태도에 질렸고 방관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질려버렸습니다. 엄마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엄마,
사실 나 이혼했어.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다 마무리되고 말하게 되었네.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혼했다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휴, 네가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었겠어. 엄마도 아픈데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야, 엄마. 오히려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예전부터 맞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했었어. 근데 오지 않더라고. 그래? 지금은 마음이 좀 괜찮아?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하네.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역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좋아.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지만 그래도 제 선택에 손을 들어주셨죠. 저는 엄마 병간호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도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어요. 1년의 시한부라고 처음에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엄마는 1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확인을 할 때마다 상황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지막 치료를 위해서 엄마는 다시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입원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던 엄마를 보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아프지 않으셨던 것처럼 깨어나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입원할 때 가지고 온 가방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시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평생을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돈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은주야, 이거 이제 네 돈이야. 엄마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유언장도 다 써놨으니 나중에 확인하고, 이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랑 보험금으로 만든 돈이야. 처음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긴 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쓸 수는 없더라고. 좋은 기회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수익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또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 거기다가 암 걸리면서 받았던 보험금이며 내가 너네 외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까지 다 처분을 한 돈이란다. 부동산은 그냥 남겨둬야 할까 싶었는데 조금씩 처분을 했어. 아직 미처 처분하지 못한 건 너한테 상속을 해줄게. 엄마, 왜 그랬어? 아빠가 남긴 건 엄마 몫인데 그냥 쓰시지 그랬어. 엄마 그러면 돈 있는데도 지금까지 평생 일하면서 생활을 한 거야? 은주야, 엄마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혼을 했다고 하길래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네 얼굴을 보니 지금이 더 편안한 것 같다. 그래서 엄마는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그냥 생활비로 쓸까 생각도 했었지.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몫까지 널 든든하게 지켜주라고 했거든.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남겨둔 거야. 엄마가 끝까지 네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다른 건 몰라도 너랑 은우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엄마는 이 짐을 덜고 싶었어.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바람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엄마는 통장과 서류들을 주셨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속받았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엄마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 제 명의로 바뀌면서 시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 너네 엄마한테 재산 상속 받았다며? 너 그거 우리 아들이랑 나눠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아니 그걸 왜 남편이랑 나누나요?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도 말도 안 되는데 저흰 이미 이혼도 했고 남인데요. 너네 결혼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서야 홀로 사는 너네 엄마가 어떻게 큰 돈을 벌어? 어디서 어떻게 아신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는 당신이랑 얘기할 건 없을 것 같네요. 뭐? 너 재산 상속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부러 우리한테 정 떨어지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계산하고 한 일 아니냐고? 저기요 아줌마. 고작 2만 원에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친정에 돈이 흘러 들어가요? 세상에 2만 원 가지고도 그 난리를 피웠는데 어떻게 돈이 흘러갈 수나 있겠어요?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고역이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그만 끊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원래 우리 아들 돈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결혼한 지 10년인데 재산도 반으로 나눠서 분할해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했죠. 심지어 상속받을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모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던 전 남편은 결국 상속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은엄마, 장모님께 상속 받았다며?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 장모님은 그런 걸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시고 병원 어디라고 했지? 장모님 얼굴 좀 뵈야 되겠네. 장모님? 무슨 장모님이야? 이혼한 마당에.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를 왜 봐? 거기다가 상속을 받든 말든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 헛소리 그만하고 아이 문제로 전화했으면 그것만 이야기해. 당신 예민해졌네. 어쨌든 당신이랑 10년 결혼 생활했는데 아무리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맞네. 어디 가서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전화해 줄래? 우리 남남이고 이걸 당신이랑 나눠야 할 의무는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더 이상 당신 전화도 받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안달이 났는지 엄마 병원을 오겠다느니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 둥 속보이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냉정하게 대했고 남편과 시모는 포기를 한 듯 보였습니다. 상속을 받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저와 은우의 행복을 빌어주시며 떠나셨답니다. 슬픔 속에 저는 장례를 치렀어요. 평소에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교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장례날에 동네 사람들이 여러 분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을까 생각이 들던 찰나에 장례식장으로 찾아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에휴, 은우 엄마 힘내. 우리는 다 은우 엄마 편이야. 저번에 전 남편 어머니가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 네?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아니, 은우 엄마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줬다면서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데 그걸 숨겼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던지 너무 황당하더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며느리가 속였네 어쨌네 하면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처음에는 우리도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엄마 말이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아무튼 그런 말 할 때마다 엄청 따졌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아이고, 거기 아버지 아플 때 은우 엄마가 매일 가서 간병했잖아. 거기다가 그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러나 다니고 고생은 은우 엄마가 다 했지 뭐. 그거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엄마가 그래도 은우 엄마 편하게 살라고 도와주셨네. 장례식에 오신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고생하며 시댁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남의 가정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 잘 벗어났다 싶었는데 상속 얘기를 들으니 그 시모 속 좀 쓰리겠다 생각하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에 힘들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시면서 끝까지 장례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장례를 진행해야 했는데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장례를 진행해 볼 수 있었어요. 장례가 끝이 나고 저는 내 편이었을 것 같았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얼굴만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에게서 느끼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에서 인맥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시부는 이후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 결국 가게를 접어야 할 정도로 손님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나눠달라는 연락을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소송을 할까 싶어서 알아보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에서 상속을 받았고 재산 기여도에 아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아이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엄마가 생각이 날 때면 잠들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아이도 이혼을 하고 나서 그전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저 역시 생활에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을 너무나 미안해 하셨지만 엄마가 이렇게 재산을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엄마와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동안 무시하고 제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땅을 치며 후회하더니 결국 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되었네요. 사건의 시작은 30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 간의 문제점들은 없었고 평범할 정도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시부모님의 부름으로 가족 모두가 모여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주류를 납품하는 차량이 저를 못 보고 그대로 후진을 하게 되면서 차량 밑으로 깔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깬 듯한 몽롱한 느낌 뒤에 몰려오는 엄청난 고통에 눈물이 쏟아져 버렸는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상태를 살피고 있던 남편과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말도 잘 나오지 않아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을 하게 된 남편이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네요. 충격적이게도 제가 두 다리를 잃게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몸에 온 힘을 주며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남편이 얘기한 대로 제 두 다리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류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그 밑으로 깔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후진하고 있던 주류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제 두 다리를 두 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분 좋게 가족들과 만나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왔는데 한순간에 제 삶을 앗아간 사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평생을 두 다리 없이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던 거죠. 제 앞에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가족 모두 제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싶은데 야속하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로웠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제 모습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세상을 떠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항상 제 옆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짐스럽게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불만이 커진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네요. 나는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단 한 번도 싫어한 적 없었다. 지금도 너를 원망하고 싶진 않지만 내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살려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상처되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 해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우리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두 다리를 잃은 너를 내 아들이 평생 책임지고 산다는 건 나도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고 내 아들 인생의 앞날은 앞으로 암흑밖에 없을 거라는 게 너무 끔찍해서 잠 한숨 못 자고 있다. 솔직히 우리가 잘못을 냈으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을 텐데 이 사고는 너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주변만 잘 살폈다면 이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겠지. 후진하는데 주류 트럭 차량에서 부저음이 울렸다고 하더구만. 그걸 왜 못 들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귀가 먹지 않는 이상 왜 그걸 못 듣냐는 거야. 어찌됐든 사고는 벌어졌고 앞으로 내 아들은 평생 너 옆에서 희망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둘의 관계를 여기에서 이만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면
놓아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야. 사돈께서는 며느리 네가 딸이니까 책임질 수 있겠지만 내 아들은 다르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구나. 그냥 이혼해달라는 거 아니고 그만큼 너에게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질 테니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한 명만 불행하면 되는 거지. 둘 다 불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옆에 평생 동안 붙어 있겠다고 결정한 건데 왜 다들 오셔서 이 난리를 치시는 거죠? 제일 힘든 사람한테 더 큰 상처를 주시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이혼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말씀 하실 거면 2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서방님의 문제는 혼자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세요? 그동안 동서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1, 2년 지나다 보면 동서 수발드는 것도 지치게 되고 결국엔 그때 가서 이 말이 또 나오게 될 게 뻔하다고요. 그때 되면 서방님 젊은 나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둘러서 서로 갈라서는 게 나아요. 한 사람만 생각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가 같은 의견이니 서방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시댁 식구들은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루 만에 이혼을 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시댁 식구들은 몇 차례 더 찾아왔는데 하필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깐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저희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의견 충돌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안 좋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상처받을 만큼 거침없는 말을 뱉으셨어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린 건데 이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건가요? 제 아들 인생 사부인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둘이 좋던 싫던 그건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 아들이 힘들어질 게 안 봐도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헤어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양다리 잃은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평생을 남의 등에 빈대처럼 붙어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왜 제 아들이 겪어야 하냐는 거예요. 사돈분들의 자식이니 책임지고 옆에서 끼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요. 애들은 양가 집안이 얼굴 붉히며 싸우는 걸 원하고 있겠어요? 누구 자식 아니랄까봐 눈치가 없는 것도 어쩜 똑 닮아선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주시네요. 저희는 무조건 이혼 성립시킬 테니까 사돈께서도 더 이상 그만하시고 저희 가족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이 문제로 좋게 얘기하는 건 오늘이 끝입니다. 2번 다시 며느리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돈을 준다는데도 왜 마다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애들 문제를 왜 저희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겁니까? 둘은 헤어질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상처를 줘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약속을 한 거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게 부부인 겁니다. 무조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 부부의 연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아직까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사돈분들께서 가로막으려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같이 일어나시죠. 저희가 먼저 돌아가면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말들 쏟아내실 게 뻔하지 않겠어요? 저희는 충분히 대화를 주고받았고 애들도 이해 못하는 상황은 아니니 둘이서 결정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봤자 서로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그 누구도 둘을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날 저와 부모님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시부모님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이해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절대 이혼은 없을 거라면서 그만해달라고 시부모님께 애원하고 있었죠.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남편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절대 이혼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지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남편의 진심을 솔직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가 부모님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신 뒤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해? 지금 이대로 쭉 살면 되는 거지. 나는 당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마음의 변화가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오히려 부모님께서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오시는 게 더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모든 걸 감수하고 그 책임을 오로지 내가 안고 가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무작정 내 말을 무시하고 부모님 의견만 내세우시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어찌됐든 지금은 일이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과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 많이 있잖아. 그럴 때마다 이혼했어. 오히려 그런 일들을 계기로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고 하는 일들 모든 게 잘 된 적이 훨씬 더 많았다고. 이런 대화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할까봐 절대 헤어지는 일은 없다며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에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있게 될 많은 고민들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두 다리는 잃었지만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졌고 저희의 마음을 확고하게 굳히자 난리를 치시던 시부모님께서도 결국 두 손을 들으셨네요. 시모는 남편에게 절대 부모 원망하지 말라며 앞으로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무거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조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비록 남편 혼자 일을 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 혼자 벌게 되니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었지만 저도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양손은 멀쩡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찾아보던 도중 손부업이라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접하게 되면서 저에게 맞는 일을 시험 삼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에 노력하려는 모습을 남편도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또 다른 활력소를 찾은 것 같아 즐겁게 손부업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최대한 부업 일거리를 많이 처리하면 좋겠지만
제가 두 다리를 잃게 되면서 다른 곳에도 여러 가지 후유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일을 해왔었죠.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겼고 저도 집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런지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의 딸이 며칠 뒤 중학교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저도 조카에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사서 주는 것보다 이제 고등학생이고 자신이 원하는 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달 꼬박 힘들게 일해서 모은 50만 원을 들고 조카의 졸업식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카의 졸업식이 끝나고 모두가 음식점에 모여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카에게 졸업 선물로 봉투 하나를 건네는 순간 형님의 한마디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졸업 선물로 용돈을 준 거야? 잠깐 이리 줘봐. 얼마인지 엄마가 확인 좀 해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네. 내 딸 하루 간식비도 안 나오겠다. 이거 가지고 뭘 살 수 있겠어? 요즘 애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다니는 탭 같은 것도 거의 100만 원 돈 하는데 이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꼴랑 50만 원 주고 이것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한테 뭘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냥 간식거리나 사서 먹어야지 어쩌겠니? 이런 건 받아도 기분이 별로지 않나? 형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인 줄 알면 그런 말 안 나올걸요? 형수 집안이야 그래도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하시니까 50만 원이 적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졸업하는 조카한테 용돈 좀 주겠다고 손부업 힘들게 한 달 꼬박 일해서 50만 원 버는 건데 꼭 말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정말 너무 하시네요.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리고 조카한테 준 선물인데 왜 형수 가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조카한테 돌려주세요. 저는 이 기분으로 한 공간에서 같이 식사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제 말에 많이 서운하셨나 보네. 그런데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졸업식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졸업식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서 다리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무슨 동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 전부 다 모여서는 관심 집중만 들어서 저희 가족을 엄청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거 뻔히 알면 그냥 안 오면 되는 걸 굳이 와선 괜히 피해나 주고 꼴랑 50만 원 줬으면서 그걸 알아달라고 손부업했다는 말을 꼭 제 딸 앞에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돈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겠냐고요. 그만들 좀 해라. 그래도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굳이 얼굴 붉혀야 되겠니?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겠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우리도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나도 정말 하루하루 복장 터져서 잠 한숨 못 자고 있다. 며느리 저 두 다리만 보면 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50만 원 버는 걸로 내 아들한테 어깨 으쓱대면서 생활비 일조했다고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겠지. 나도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만 보면 내 속이 뒤집어진다. 차라리 그냥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좋을 것 같네.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모임 같은 건 초대할 생각도 없으니까
일부러라도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정말 다들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저는 이런 몸을 가지고 싶었겠어요? 누구보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저라고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매일 아침마다 눈뜨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발 꿈이길 바라지만 힘들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두 다리는 현실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고요. 저도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얼굴 보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저희한테 오라 가라 얘기하지 마세요. 사고 후유증 때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큰 소리 치지도 못하는데 차오르는 숨을 내쉬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에 대해 힘겹게 모든 걸 쏟아내었고 제가 열을 올리자 시댁 식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다 끝났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는 거였는데 남편 말고는 아무도 알아주려 하지 않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돈봉투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면서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저를 보며 비웃던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버렸고 졸업식에서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형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게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날이 계기가 되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를 잃었지만 양손은 멀쩡했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 저에게 적성이 맞는 사업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저 대신 두 다리 역할만 해줄 수 있는 직원들만 뽑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부모님 또한 저에게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는 걸 알곤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 결과 제가 운영하던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 정도였고 그 기간 동안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두 다리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거에 감사했고 저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변리사를 찾아갔는데 상담을 받고 건물에서 나오던 도중에 저희 앞에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를 마주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을 본 시댁 식구들은 한층 밝아진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면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변리사님이 건물에서 나오더니 제 직위를 불렀고 변리사의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방금 저분이 동서한테 대표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안 보는 사이에 뭔 짓을 했길래 동서가 대표님인 거야? 그러게, 나도 똑똑히 들었는데. 얘, 너희들 무슨 사업이라도 하는 거니? 왜 며느리가 대표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왜 저희가 알려줘야 하는 거죠? 이 건물에 들어가시려는 걸 보면 외식하러 오신 것 같은데 그냥 갈 길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희는 인연을 끊은 사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대화할 정도로 저희가 한가하지 않아서요. 변리사님, 일단 상표 등록 문제는 그럼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 서봉님,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는 거예요? 상표 등록을 한다는 건 특허를 낸다는 거잖아요. 동선에 돈 좀 벌었나 봐. 네, 저희가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손부업해서 힘들게 50만 원 벌었던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죠.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한다니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희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형님이 그때 저를 얼마나 무시하셨어요? 제가 그날을 조금도 잊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어. 동서가 힘들게 손부업해서 벌은 돈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동서네 저녁 안 먹었으면 오래간만에 얼굴 봤는데 함께 대화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 딱 봐도 오늘 일정은 끝났을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지.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 아무리 인연 끊었다고 해도 한 번 맺은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있겠니? 내가 안 그래도 너희들한테 전화 한 통 하려 했었다. 최소한 소식은 접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큰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머니 사정이 꽤 힘들어졌거든.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 얼마나 좋아? 혼자만 잘 되는 것보다 가족들 모두가 서로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쉽지 않은데 잠깐만이라도 대화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 계기로 우리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더 이상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거죠? 저희한테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들이 전부 다 돈이거든요. 당신도 할 말 없으면 그만 돌아갈까? 형님과 시모는 갑자기 제 휠체어를 붙잡고 저희 부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정보를 캐내길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알려주지 않았고 속을 태웠습니다. 형님은 개거품을 물며 저에게 뭐라도 얻어가고 싶어 하려는 속셈을 보였지만 저희 부부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뒤돌아 버렸네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은 손부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업인데 미싱 사업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방을 디자인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한 가방들의 제품이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설득시켰는지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네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최대한의 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런 일로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엮이고 싶지가 않네요. 남편도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말만 나와도 진저리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하는 사업이 점점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앉아서 하는 부업에서 찾게 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하고 있고 꽤 많은 제작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네요.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죠. 저 또한 삶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 지금 현재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님네의 사업은 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라 이번에 상당한 빚을 떠안았다고 하네요. 회복하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시모가 남편에게 흘린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가족들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은 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위기가 찾아오셨다면 그걸 기회로 삼아 앞날에 꽃이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리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은 접어두고 이제 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지 6개월쯤 지난 것 같아요. 제 인생이니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을 만들지 않아서 결정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매년 쳇바퀴처럼 돌아오는 새해에 저도 밝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늘을 바라보며 뻥 뚫린 가슴 시린 마음을 눈물로 씻어내고 있습니다. 전부 제 욕심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평생을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했던 남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다 보니 결혼 얘기는 빠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만난 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내 말은 무시하는 거야? 이럴 거면 우리 왜 만나는 거지? 결혼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던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언제 결혼하기 싫다고 그랬어?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뭐 함께 안 살고 싶겠어. 나야말로 간절한걸? 하지만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신경 쓸 일이 많다고. 결혼하면 그만큼 신경 쓰지 못하잖아. 엄마는 이제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해해줄 수 있는 거지? 자기한테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잖아. 나랑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 과연 좋아하실까? 결혼 얘기는 꺼내봤어? 조만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 잡을 수 있지? 이 남자는 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모든 걸 제 기준으로 맞춰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만의 이기적인 행동과 생각이라고 느꼈거든요. 이 남자 또한 저를 배려해주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함께 요양원을 찾았고 저희 엄마를 소개해줬어요. 그 전에 엄마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어서 소개해준다고 미리 말을 꺼냈고 이런 얘기를 처음 꺼내는 거라 살짝 놀라셨지만 엄마도 제가 잘 되길 바라셨어요. 그렇게 저희 셋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눴고 좋은 분위기 이끌어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희 둘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 행복하길 바란다며 되려 자신 때문에 결혼에 대해 고민시킨 것 같아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얼굴 뵙고 돌아가서 마음은 놓이네. 그런데 어쩌다가 두 다리를 잃으신 거야? 나는 그때 독립해서 한창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 급하게 병원에 찾아가 보니 벌써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큰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어.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래도 큰아버지와 연락을 할 수 있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 엄마는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지만 충격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았지. 두 다리를 잃게 되었어. 추락사고인 거 말고는 알아낸 건 없어. 엄마도 그때 당시 사고의 기억은 전부 잃은 상태야. 지금은 아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 엄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충격적인 상황으로 사고 당시의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떠올리려 별의별 노력을 다해봤지만 오히려 엄마의 몸 상태만 악화되었고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뒤에서 모든 걸 처리해 주셨던 큰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와 엄마만 남게 되었고 저 혼자 돌봐드릴 수 없어 요양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매일 침대에서만 생활을 하셔야 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셨지만 항상 저를 보면 밝게 웃어주셨어요. 걱정하는 모습에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할 남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과거의 일들을 전부 말하게 되었고 슬퍼하는 저를 보며 같이 슬퍼해 줬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 더욱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자기 집에도 인사하러 가자며 저와의 결혼을 최대한 서두르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두 번 다시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저 또한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잘 보이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는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들에게 대충 사정을 듣긴 했는데 둘이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건 충분히 알겠어. 그것까지는 나쁘지 않아. 그런데 그런 불행한 환경을 가진 집안의 경우 내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 안타깝게도 절대 좋아지지 않더라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기만 하지 좋아지지는 않아. 그런데 그런 집안에 우리 아들을 보낸다면 내가 좋다고 보내겠니? 잘 사는 집안의 여자가 인사 와도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너희 집안 재산도 없는 거잖아. 전부 너희 엄마 병원비로 탕진하고 있는 거 아냐? 그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아들 월급 또한 병원비로 다 들어갈 텐데 결과적으로 앞날이 뻔히 보이지 않니?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연애할 때랑 결혼은 완전히 다른 거야. 지금은 서로 사랑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그건 몇 년 안에 전부 끝나게 되어 있어. 현실에 눈을 뜨게 되지. 그럼 뭐다? 이혼인 거야. 뻔히 보이는 스토리에 우리 아들에게 훈장 하나 남기게 하고 싶지 않다. 이혼남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지? 내가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답이 나오지 않네.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 어머니는 당연히 웃으면서 허락해 주셨겠지. 네가 힘이 덜 들 테고 금전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다. 우리 집안 멀쩡하고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절망밖에 안 남은 너희 집에 우리 아들 보낼 이유는 없잖니? 그리고 너랑 결혼시키려고 몇십 년 동안 우리 아들 힘들게 키운 거 아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안의 사정을 듣고 나서 자기 아들이 봉사활동하려고 태어난 줄 아냐며 윽박지르시며 화내셨어요. 그런 어머님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었고 이런 말 듣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옆에서 저희 집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니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에는 분위기 좋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지만 모든 건 현실을 보려고 하셨는지 쓴소리에 제 고개는 점점 바닥만 보게 되었네요. 이렇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지 이 남자 부모님 보는 앞에서 제 손을 꽉 잡으며 불행인지 행복인지 시작도 해보지 않고 결론을 말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신호를 보냈고 저도 좋은 날만 있을 수 있게 노력하며 살겠다고 저 또한 확고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한참 동안 쉬지 않고 대화가 이어졌어요. 결국 좋은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고 조금 더 생각하자며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한 발 물러나 어머님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저와의 만남을 원하셨어요. 아무래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둘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정하신 시간대와 장소에 미리 도착해 어머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거란 건 벌써 알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아무래도 더 이상의 교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겠죠.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려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한 통을 다 비울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들어오셨고 예약해둔 자리로 걸어오시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바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며 어머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간단한 저녁 함께 하자며 갈비탕 2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묵묵히 핸드폰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도 붙여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어요. 대화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나자 음식이 나왔어요. 그 기간이 왜 이리 길게 느껴지던지 그래도 음식이 나오니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어머님께 살갑게 말을 붙였고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뭔지 대충 짐작은 하고 나왔을 거라 생각한다. 먹으면서 듣거라. 일단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 차이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해. 우리 쪽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금전적인 거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요양원에 계신다는 너희 어머니가 문제이지. 요양원에 모시는 거 좋은 방법이야. 둘의 생활에 지장받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만큼 요양원에 찾아가야 할 시간도 많아지고 부수적으로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자잘한 일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한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것도 고작 몇 개월에서 길면 몇 년이야.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는 소리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너희 어머니와 이제 그만 인연 끊었으면 좋겠다. 요양원 비용만 주면 얼굴 안 봐도 상관없는 거 아냐? 그쪽에다가 시간 쓰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걸 해라. 요양원 갔다가 올 때마다 우울해하고 있을 건 아니잖니? 내 말 뜻이 뭔지는 잘 알고 있는 거지? 하지만 내가 내세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원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도 한창 바쁜 입장이라 2번 설명하진 않을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요양원에서 시간 보내야 할 일들이 점차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요양원에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결혼하고 나서 광재 씨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저 혼자만 다녀오도록 할게요. 그러니 저희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 완전 이기적이구나. 우리 아들은 고생해도 된다는 소리야. 양쪽 다리 없는 그 노인네 때문에 내가 왜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걸 봐야 하는 건데? 수발시키려고 너희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저번에 말하지 않았니? 내일부터 서로 그만 만나라. 저는 어머님께 그럴 수 없다며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안 볼 수 있냐고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희 마음을 너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어머님이 자기가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 토를 달고 수긍하지 않자 갑자기 뜨거운 갈비탕을 저에게 뒤엎었고 제 몸 쪽으로 전부 흐르면서 몸과 다리 쪽으로 흘러버렸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비명을 질렀고 그 고통은 엄청났어요. 급하게 휴지로 닦긴 했지만 벌써 화상을 입었는지 후끈거리기 시작했고 쓰라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돌발 행동에 넋을 잃었어요. 씩씩거리며 흥분하고 계신 모습과 눈빛이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뜨거운 다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2번은 말하게 하지 말라며 저희 엄마 양쪽 다리 없단 이유로 갈비탕을 뒤엎으며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식당에서 나가셨고 저는 뒤처리한 다음 집으로 돌아갔어요. 좋은 말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려고 하셨는지 도끼를 품은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뜨거웠던 부분들을 보니 전부 빨갛게 살이 달아올라서 후끈거리고 있었어요. 물집도 군데군데 잡혀있는 상태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이 문 닫을 시간은 아니라 병원을 찾아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는지 아직까지 동네에 머물고 계셨던 어머님은 지인분과 함께 서로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어요. 또다시 얼굴 마주치는 게 두려워 모른 척하고 최대한 돌아서 집에 도착했어요. 식당에서 어머님과 대화할 때부터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이렇게까지 해서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도 점점 기운이 빠졌고 처음에 가졌던 자신감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저희 집안이 못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취급받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좋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어머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의 일들을 현실화 시키려고 하시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이 남자와 잠깐 만나고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만나면서 싸운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보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시니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어김없이 남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고 일어나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받아서 많이 서운했는지 저에게 화를 내며 전화는 왜 이렇게 늦게 받냐고 소리치기 시작하자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어요. 내가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따로 만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 그래서 나도 고민이 많았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어머님 집안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를 너무 막대하셔서 나도 더 이상 참기 힘드네.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미안해.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결국 서로 좋은 말은 오고 가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만 늘어가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 남자와의 만남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전화 받는 것도 거절하다 보니 그 사람도 많이 지쳤었나 봐요. 그렇게 한동안 연락 없이 시간은 흘렀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시간을 잡고 만났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날들이 있는데 문자 한 통으로 헤어짐을 통보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식당에 앉아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이 한참을 고개만 숙인 채 먼저 대화를 꺼내길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람도 더 이상의 아픔은 주고 싶지 않았는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갈 길을 가기 위해 마지막 인사를 했고 행복하라며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고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저희는 더 이상 만나지 않기 위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를 강하게 쳤고 무방비 상태로 당해서 시내 한복판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점점 제 시야는 어두워졌고 눈을 떴을 때 주인은 병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는지 이 남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힘없는 말투로 물어보았고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어머님이 저희가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한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생각했는지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소화기를 저한테 던진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일단 치료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는데 의사가 의식이 돌아온 저를 보며 다행히도 가벼운 뇌진탕이라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한순간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어머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저에게 문제가 생겨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요양원에 홀로 남겨져 있는 엄마를 생각하니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라 처벌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앞만 보고 돌진하는 어머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에서 몸을 회복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몸에 화상까지 입혔던 상황까지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몸에 화상이 있다는 걸 처음 듣게 되면서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며 소리를 질렀고 아버님까지 허겁지겁 경찰서로 쫓아와 충격적인 상황들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되려 저에게 소리치며 난리치기 시작했고 경찰서 전체가 발칵 뒤집힐 정도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거지 같은 게 우리 아들 건들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 발생되지도 않았어. 불행한 집안이랑 결혼시키고 싶은 집안이 어디 있겠어?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은 무시하고 또 만났잖아. 헤어짐을 얼굴 보면서 꼭 말해야 되는 거야? 그냥 전화로 해도 되는 거잖아. 너희들이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도 아니면서 정말 가지가지 한다. 나는 잘못한 거 없고 그런 오해를 사게끔 행동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이라고 생각돼서 혼쭐을 내줬으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뭘 잘했다고 소리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구치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 후회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 인생 망치고 싶어서 난리치지 말고 서로 좋다는데 너무 몰아세워도 안 좋은 거 몰라? 우리가 미안하네. 한 번만 용서해주게. 우리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부모 입장에서 걱정돼서 그런 거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대신 무릎이라도 꿇겠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게. 아버님은 어머님을 대신해 무릎을 꿇었고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외에 다른 분들 전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아버님의 행동에 무슨 무릎을 꿇냐며 저를 보며 잡아먹을 듯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 법적으로 처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엄마의 몸 상태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빨리 요양원으로 와봐야 할 것 같다며 다급해했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됐다는 걸 눈치챘는지 저를 태워주겠다고 따라왔지만 더 이상의 관계는 엮이고 싶지 않아 거절하며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요양원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걱정이 되었는지 그 사람도 급하게 따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아버님과 어머님도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소리치며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저희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엄마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진정을 되찾았고 아무래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는 원장님의 말에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입을 틀어 막았으며 뒷걸음질 치길래 양쪽 다리가 없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으셔서 그런 줄 알고 나가시라며 소리를 쳤는데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엄청나게 놀란 눈빛으로 어머님을 바라보고 계셨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둘의 관계에 뭔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색이 변하셨고 무서울 정도로 인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어머님에게 손가락질하며 자기 다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어머님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머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때의 기억이 다 떠오른다며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구급차가 와서 엄마를 병원으로 옮겨주었어요. 어머님을 향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소리치며 물어보았지만 털썩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고 그 남자에게 물어보았고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있을 때 다시 소환될 거라며 그 남자가 제 양팔을 잡고 일단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진정하자고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려 노력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향했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남자는 끝까지 제 옆에서 저를 지켜줬어요. 하지만 가까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병실로 돌아온 엄마는 몸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며 당분간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를 권했어요. 엄마는 정신이 들었는지 어머님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사고 난 게 전부 어머님 잘못이라고 다시 흥분하셨어요.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 진정시키며 하나하나 설명해 달라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영자는 예전에 회사 동료였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름과 얼굴 정도는 알고 지냈었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와 친해지게 되었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기 시작했어. 다른 직원과 바람 피운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 그래서 가정과 자식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얘기했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더라고. 그래서 친구의 입장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몇 번을 설득시켰지만 점점 더 과격해지는 행동들로 인해 그만 멈추길 바라는 마음에 재짜 설득을 시켰는데 반발만 커지면서 더 이상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었어. 그렇게 서로 등을 돌렸지. 그런데 영자의 남편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지 불안에 떨기 시작하더라고. 그와 동시에 내가 바람 피우는 거 말했냐고 오해하길래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내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어. 너희 아빠랑 내가 여행을 가던 도중 영자가 차로 뒤에서 받치면서 우리 차가 추락하고 말았지. 결국 이런 상태가 되었고 우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야.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영자가 나와 너희 아빠가 어떤 상태인지 보려고 내려와서 확인을 했고 나와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화들짝 놀라더니 도망치더라고. 살려달라고 힘겹게 말했지만 뒤도 안 보고 사라졌던 거야. 그 충격으로 기억을 정말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기억이 떠오르고 말았네. 너가 만나던 사람이 영자 아들이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결혼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너희 아빠와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해 줄 수 없고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벌을 받길 바래. 내 남편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잖아.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면서 그 남자 또한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주저앉았어요. 엄마는 몸이 아픈지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토록 밝히고 싶었던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가족 중 한 명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10년이 지난 상태였는데 엄마의 말이 너무 생생했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을 보면 그 기억이 떠오른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었나 봐요. 결국 어머님은 경찰서로 다시 연행이 되었고 과거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예전에 바람 피운 건 사실이나 그렇게까지 할 인물은 아니라고 발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은 어머님과 바람 피웠던 그 사람이 그 사고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사고를 낸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간남을 조사하다가 그동안의 죄책감 때문에 참기 힘들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숨겼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그 남자와 아버님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머님과 바람 피웠던 남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엎드려 용서를 비는데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얘기했어요. 결혼 반대해줘서 고맙다고요. 결혼했으면 제 인생은 더 큰 늪에 빠졌을 텐데 구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법적인 처벌 끝까지 받고 저희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라며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의 인연도 마무리되었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본 건 법정에서였습니다. 어머님과 바람 피웠던 남자는 10년 동안 숨겨온 사실에 대해 죄질이 무거웠고 저희 가족의 인생을 앗아간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25년형의 징역이 선고되었어요. 어머님도 같이 계획하고 사고를 낸 공범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님은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절망하는 얼굴 표정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때의 불같았던 사랑이 초래한 결과였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 전부가 피해를 받게 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엄마와 함께 둘이서 지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와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몸이 안 좋아진 엄마를 더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건이 해결됐는지 더 이상 하늘에서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제 인생까지 전부 망칠 뻔했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맞이할 뻔했어요. 여기에서 해결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를 대신해 한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어요. 앞으로 저와 엄마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특히 엄마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양쪽 다리를 잃게 되면서 합병증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루빨리 몸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